자, 그러면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정치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경제 3법뿐 아니라 지금 노동법도 개편을 하자 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 거절을 했어요. 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은 그럼 또 무엇인지, 이낙연 대표가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 여권의 환영을 받아왔거든요. 네. 이 공정경제 3법을 한편에서는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라 부르고 그런데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김 위원장이 5일 날 어떤 말을 했냐면 이 경제 상법하고는 또 별개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려면은 노동법과 노사관계법이 개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의 개정인가? 아마 밑그림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든가 고용 유연성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느냐. 6일 날 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서 사실은 재계에서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현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의 보완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성은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 시기가 이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에 서 있고 노동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만약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네.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에게는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노동법에 지금 개정을 언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세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첫 번째, 노동법 개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왜 지금 똑같은 법을 놓고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붙이고 다른 쪽은 다른 의미의 단어를 붙이듯이 그러네요. 사실 한쪽은 이것을 노동법 개혁이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노동법 개악이라고 합니다. 다소 정치적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단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방송에서 중립적인 단어인 개정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일단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자. 뭐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두 번째, 그러나 이것을 노동법 개정을 해야지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은 좀 야당의 무리한 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법이라는 것이요, 법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문제가 왜 끊임없이 갈등이 있냐면은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 적용은 소송을 부르거나 극한 투쟁을 부리는 게 지금 그렇죠. 현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이거 통과시켜줘. 그러면 우리 노동법 4법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근본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야당이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내미는 것은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제 3법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낙연 대표 말씀하신 거 지금 박사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노사관계를 볼 때 상대적으로 지금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이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하고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 사회적으로 논의 과정에 오른다면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이 문제가 과연 급한 문제냐,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노동 문제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지 그렇습니다. 않을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노동시장을 얘기하고 노동법 개정을 얘기할 때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노동법 개정이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첨예한 이해관계가 이제 부딪히는 그렇죠. 대목이고 특히 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친노동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노동 개혁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 노조 자체가 어떤 정규직 기득권층만 보호하고 그 나머지 비정규직의 보호에는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조가 정치 집단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노사관계 현 주소가 어디냐 141개국 중에 130위 굉장히 안 좋은 노사관계에 있다. 갈등이 아주 첨예하다. 그리고 고용이나 해고의 어떤 이런 부분도 102위, 임금 유연성도 84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준에서 많이 못 미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변화된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한편에서는 어떤 개혁의 당위성이나 방향성에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게 참 위험성이 크다는 게 무엇이냐면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노동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지금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예전에 그 독일의 3인당 총리였던 슈레더 총리가 그 해고와 채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당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직 고용률을 많이 늘리면서 저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독일을 아픈 독일에서 건져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저항을 받았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의 급여라든가 사회보장, 복지 같은 거를 많이 축소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축소시켰다. 이런 비판에 맞닥뜨리면서 실제로는 이런 그 하르츠 개혁을 함으로써 독일 경제를 좀 탄탄하게 만들었지만은 정권은 내주는 선거에서 메르켈에게 지는 이런 어떤 그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런 개혁을 하기는 굉장히 그 힘이 든다. 그런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야당에서 이 화두를 던진 것도 선거를 앞두고 아마 많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게 합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데 네. 이제 용기라는 것은요. 용기라는 것은 기득권의 저항을 부딪히더라도 약자를 보호할 때 보통 우리가 용기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화두를 던진 거는 저는 굉장한 용기가 있다. 왜냐하면 재계에서 기업주의라는 그렇죠. 반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이 노동 문제라는 것을 봤을 때 누가 더 사지에 몰려 있는가를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가 용기를 보여주려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오히려 더 방점에 두고 정강정책을 변화하면서까지 우리 보수가 가려는 길은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길이다.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당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이것을 오히려 지지층부터 설득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보수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좀 초점을 맞추면 생각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여당에도 좀 쓴소리를 하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저희가 여러 번 다뤘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KBS도 기획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일하다가 죽지 않게라는 말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터에 나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뭐 하루에 7명이다. 이렇게 정의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중대기업처벌법을 하는 것은 기업을 무조건 처벌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기업 현장에서 산재가 일어나거나 안전 문제로 노동자들이 또는 비정규직들이 사망을 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처벌을 하다 보니까 제일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만 처벌을 받거나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그렇죠. 인허가에 관련된 핵심자에게까지 수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당자만. 예, 담당자, 네. 실무자들 고생했던 사람만 처벌받는 문제가 있더라. 이러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바라다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 정의당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냐는 거죠. 저는 여당도 공정경제 3법을 얘기를 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네. 논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 노동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이 제안들 나오기 전부터 늘 일관되게 하는 말이 한국 시장의 노동 시장은 좀 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개혁이 필요하느냐?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이중 구조화되어 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에 굉장한 많은 양극화가 있는데 임금이 높고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직장을 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환경에서 그렇죠. 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네. 또 차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당장 뭐 그러니까 해고를 좀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노동을 유연화시킨다 그러면 당장은 고용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또 시점을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기업이 자율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길을 열어주는 방식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이고 정규직 중심의 어떤 경직성을 완화하는 노동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무조건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이라든가 해고와 고용의 어떤 자유 이런 부분에 기업의 자율성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적하신 것 중에 노동계 안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이제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노조라든가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는 공공부문에 그렇죠. 있어서의 어떤 뭐 노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합법화된 것도 있고 합법은 아니지만 뭐 다양한 형태의 노조 그렇죠. 형태를 띈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아닌데 내부의 차별은 뭐 많이 없애야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있죠. 예. 그것이 문제는 노노 갈등으로 마치 정규직 노조 때문에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가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대기업 정규직 노조 역시 노동자이지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노동자끼리 해결해라. 이거는 뭐 근본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비정규직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비정규직 자체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계속되어 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을 소모하는 방식이 좀 가혹하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네. 제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청을 줬을 때 왜 위험을 외주어준다. 예, 그래서 예, 많이 지적하고 그런 있죠.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지 비정규직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논의를 하는 건 철학적 논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렇다면은 꼭 비정규직을 써야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논의를 해야 고용시장이 좀 안정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꼭 비정규직을 써야 되느냐라고 이제 회사의 대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제 고용의 유연성이 매우 없고 경직돼 있기 때문에 한번 사람을 뽑으면은 해고할 자유가 굉장히 제한된다. 그렇다면은 사람을 쓰는 거를 좀 꺼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면은 추가로 또 뽑을 여력도 없어지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 뽑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이제 유연하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래 근속하는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누가 가지느냐 보면 실제로 일부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 국한되어 있지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사실 거의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의 노동시장은 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정년까지 쭉 가면서 호봉을 쭉 받는 그런 산업화 시대의 어떤 그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이런 사회 변화에 과연 이전 노동법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플랫폼 발달에 따른 유연한 노동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노동법이 더 강화된다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이라든가 과로사 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볼 때 택배 회사 입장에서 보느냐 노동자 입장에서 보느냐에서 관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산업이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고용이 불안정하고 마치 이제 소모만 되는 노동을 착취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될 것에 대해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노동법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업의 입장에서 자꾸 노동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경제3법 꼭 통과돼야 된다 얘기하는 게 공정경제3법에 대해서 재개해서 이거 기업 너무 옥죄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고 우리나라 너무 기울어져 있다. 이를테면은 부당 노동 행위도 사용자만 처벌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또 파업때 대체 근로자도 못 쓰게 되어 있고 이게 독일이나 미국, 일본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낙연 대표가 그 나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없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의 그동안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재벌들이 불공정한 관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경제3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 네. 이 부분과 또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정말 노동과 일, 업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근본적인 고민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낙태죄 폐지 여부가 지금 저희가 언급을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어떻게 될지 최근까지 이제 뉴스 저희가 쭉 봤거든요. 정부가 근데 결국 임신 14주까지만 임신 중절을 허용을 하고 낙태죄는 사실상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났다고 하죠. 오늘 이 관련 입법 예고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뤘는데요. 예. 제가 이 문제를 전해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숫자가 66년입니다. 네. 우리나라 형법상에 있어서 낙태죄가 적용이 된 것이 1953년이고요. 많은 여성계와 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이것은 뭐 태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임신 중절 수술을 할 때 임신 중지라고도 하는데요. 불법 시술을 오히려 양산시켜서 여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처벌만 가하는 것이지 실제로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뉴스를 굉장히 댓글에 많이 봤는데 어떤 분들이 그럼 낙태가 좋은 거냐, 낙태를 국가에서 그렇죠. 권장하겠다는 거냐 이런 잘못된 좀 인식을 갖고 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헌법의 정신에 맞는 법이 다시 개정돼야 되는. 만들어져야 네.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입법 예고하면 40일 정도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도 그렇겠죠. 있겠죠. 이제 정부는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헌법 불합치난 결정도 그렇고 여성계에서 계속 주장을 한 것도 낙태죄를 아예 폐지를 해라. 이것은 처벌 중심의 법으로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주장이었는데 정부가 입법 예고한 것은 사실상 낙태죄가 유지가 됩니다. 되는데 약간 예외 조항처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통 임신 초기를 14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14주 이내에는 처벌하지 않겠다. 허용을 해주겠다. 초기에는 허용한다. 그렇죠. 예. 예. 중기라고 범주되는 24주까지는 뭐 성범죄를 비롯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부 내용을 보면 이건 이제 보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법 예고안을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만 뭐 24시간 정도 숙려 기간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수술할지 말지 뭐 결정하는 내용을 들어간다던가 또 관련돼서 뭐 약물을 복용해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것도 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와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이 정한 내용을 보면 14주까지만 허용해주고 24주까지는 이런 특별 사유가 있을 때 허용한다. 기존의 큰 골격은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계에서 벌써부터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법을 이렇게 개정하기까지 했던 많은 취지가 좀 반영되지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매우 아쉽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14주 차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임신 여부를 그때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4주면은 뭐 석 달 반 정도 되는데 예.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뭐 입덧을 하는 시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임신 주수로 14주를 결정한다는 거 지난번에 저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네.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렇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약에 상관으로 어떤 거는 범죄가 되고 어떤 건 범죄가 되지 그렇죠. 않느냐. 아까 66년 얘기했는데 그 66년 동안 실제로 임신 중지 시행 건수에 비해서 기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낙태죄가. 그래서 낙태죄는 사실 사문화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를 더 조목조목 만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특히 14주에서 24주까지 예외적으로 임신 중지 가능하게 한 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가 들어가요. 사회적 경제적 이유. 성범죄와 더불어서 거기 어떤 네. 게 있냐면은 뭐 학업,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때,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할 때,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할 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누가 기준을 어떻게 만들고 입증을 할 것인가요?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격을 왜 국가가 결정하느냐. 여성의 기본권과 자격 의사 결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 실제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면 정말 생명 경시 풍조가 많이 일어나서 무분별한 낙태가 많아질 거다. 네. 이런 우려를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쉽게 낙태를 하는 여성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기관에 임신 중지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임신 중지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임신 20주가 넘는 임신 중지를 보니까 전체 0.7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생명 경시 풍조라는 것도 사실은 허구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낙태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고 여성계나 여성들이 많은 얘기를 함에도 이런 식으로 입법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아마 많은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전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왜 66년간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시한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안에 우리가 뭔가 했다. 근데 논의는 국회에서 해라. 여론을 보면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더군다나 현재 정부와 현재 여당이 여성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약을 내놨는데 정말 여성들의 건강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소홀한 것이 있던 것이 아닌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당도 있고요. 정의당 의원들도 있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그동안 심도 깊은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정부도 막바지 시한에 쫓겨서 여론에서 질타가 일어나니까 좀 부랴부랴 법안을 만든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자문기구에서도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고 아주 장문의 내용을 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이런 법안은 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월 28일이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입니다. 왜 이런 날이 나왔을까요? 여성의 몸의 결정권을 일단 여성에게 주고 대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을 해달라. 왜 국가가 처벌 중심의 법을 자꾸 만드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도 국회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 또 입법 예고 기간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비판과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지가 1년 6개월이 되어 갔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론화하기 한 전 1년 3, 4개월까지는 사실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한이 와닿으니까 급하게 한 좀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를 혼자 낳아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편견과 부담이 없이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인가. 그렇죠. 이것부터 한번 자문을 해보자. 지난번 그 헌법재판소 판결 났을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동안 교회가 남성 중심의 위계 질서 안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온 모습을 돌아보고 여성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지지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죄를 범죄화하기 전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생명 경시 풍조라는 이것이 과연 정말 합당한 것인가 한 번 더 근본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